밤이 깊어질수록 도심의 소음은 희미해지고 서울의 낡은 골목에는 먹먹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한강변 근처의 오래된 빌라촌,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한 3층 건물의 옥탑방 창문에서는 희미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왔다. 이곳은 김준영, 33의 평범한 회사원이자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삶의 고독을 달래는 공간이었다. 준영은 책상 앞에 앉아 낡은 필름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분해하고 있었다. 렌즈 경통을 돌리고 작은 나사를 풀어낼 때마다 쿰쿰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기계 기름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그의 손은 섬세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정했다. 삶의 균형이 미세하게 기울어져 언제든 무너질 것 같은 아슬아슬함. 그것이 준영의 일상이었다. 이번 주마감은 어찌 됐는지. 준영은 야연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그는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콘텐츠 마케터로 일했지만 본업보다는 퇴근 후의 사진 작업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사진은 세상과 소통하는 그의 유일한 통로였으며 동시에 세상을 피해 숨을 수 있는 방패였다. 그날 밤 준영은 특별한 필름을 현상하고 있었다. 며칠 전 재개발 직전에 허름한 동네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포착한 장면들. 그 중에서도 흑백 필름 속에서 드러난 한 여성의 옆모습은 그의 심장을 이상하게도 자극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에는 견디기 힘든 슬픔과 덧없는 아름다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치 곧 사라질 것 같은 찰나의 존재처럼. 환상액 속에서 이미지가 서서히 떠오르자 준영은 숨을 멈췄다. 사진 속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했다. 긴 생머리에 야연 쇼를 두른 모습. 배경은 곰팡이가 핀 벽과 오래된 나무 창틀이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모든 배경을 압도했다. 누구일까? 준영은 그녀에게 은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밤하늘을 조용히 지키는 별처럼 그녀는 준영의 고독한 일상에 불현듯 나타난 빗줄기였다. 며칠 후 준영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동네를 다시 찾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흔적을, 그 슬픈 눈빛의 근원을 알고 싶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골목을 누비던 준영은 결국 그녀가 사진 속에서 앉아있던 낡은 한옥을 발견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주변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가 담장 옆을 서성이던 그때 마침 옆집에서 흰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셨다. 젊은이 거기서 뭐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준영은 당황하여 카메라를 품에 숨기고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 동네 풍경 사진을 찍고 있어서요. 혹시 이 집 누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찌푸린 얼굴로 준영을 훑어보았다. 김씨네 집. 딸이 하나 있었지. 예전에는 참 고운 아가씨였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김수연이라고 했나? 수연. 은하보다 더 현실적인, 그러나 왠지 모르게 가슴 시린 이름이었다. 지금도 살고 있나요? 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한동안 안 보이더니 또 한동안은 밤에만 불이 켜져 있더라고. 재개발 때문에 시끄러워지니까 며칠 전부터는 아예 기척도 없어. 아마 이사 갔겠지.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곧 다 부서질 동네야. 찍을 것도 없어. 준영은 알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는 단지 한 장의 사진 속 인물에 불과한 그녀에게 과도하게 감정을 이입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슬픔과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날 밤 준영은 사진을 인화하여 자신의 방 벽에 붙였다. 수연 혹은 은하의 사진을. 그는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왜 이토록 낯선 사람에게 집착하는가? 아마도 그녀의 고독이 자신의 고독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날 출근길, 준영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사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건조하고 시끄러웠다. 기획팀 팀장인 박 과장은 늘 그렇듯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김준영 씨, 이번 SNS 이벤트 기획안 말이야. 분위기가 너무 침침해. 우리 제품은 밝음과 활력이 컨셉인데 당신 사진은 꼭 흑배경화 같아. 좀 경쾌하게 갈 수 없나?
박 과장의 지적은 준영의 내면을 그대로 관통하는 것 같았다. 그의 삶 자체가 흑백 영화 같았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밝은 톤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준영은 힘없이 대답했다. 점심시간 준영은 구내식당 대신 사무실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오래된 사진이 가득했다. 대부분이 서울의 뒷골목, 낡은 상점,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의 뒷모습이었다.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대학 시절 사진 동아리 선배이자 현재는 작은 사진 갤러리를 운영하는 윤호 선배였다. 준영아, 너 요즘 작품 활동 안 하냐? 내 흑백 사진들 느낌이 좋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내년에 신인 작가 그룹전 하나 준비 중인데 내 작품 몇 점 걸어볼래? 윤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찼다. 준영은 잠시 망설였다. 선배, 제 사진은 너무 개인적이라서요. 그리고 요즘은 뭔가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방향? 내가 찍는 건 방향이 아니라 진심이잖아. 그게 내 강점이야. 세상의 어두운 구석, 사람들이 외면하는 고독을 정면으로 담아내는 거. 내 사진 속에는 늘 스토리가 있어. 윤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특히 내가 최근에 찍었다는 재개발촌 사진들 말이야. 내가 SNS에서 봤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 사진이 있더라. 그 사진이 압권이야. 고독, 체념, 그리고 미약한 희망,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그걸 중심으로 시리즈를 만들어봐. 준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윤호 선배가 말하는 사진은 분명 수연 혹은 은하의 사진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개인 계정에만 올렸을 뿐인데 선배가 그걸 보고 있었다니. 그 사진은 그냥 테스트샷입니다. 테스트샷. 농담하지 마. 난 내가 진심으로 찍은 사진들을 원해. 전시회 제목은 잔상으로 정했다. 내 삶의 잔상, 도시의 잔상을 담아보라고. 준영은 결국 선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을 전시한다는 것은 그의 가장 내밀한 고독과 집착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다. 특히 수연의 사진은 그의 마음속 비밀스러운 성소와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작업을 통해 자신이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의 정체를 파헤치고 싶었다. 그날 이후 준영의 일상은 수연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는 그녀의 사진을 수십 번 현상하고 인화하며 그녀의 눈빛, 창틀의 무늬, 배경의 빛과 그림자를 분석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준영은 다시 한번 그 한옥을 찾았다. 이번에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을 넘어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찾기로 결심했다.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우편함이 가득 차 있었다. 고지서와 광고지가 삐져나와 있는 모습이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준영은 용기를 내어 옆집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할머니, 죄송한데 혹시 김수연 씨가 이사 가면서 주변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녀에게 전달해야 할 물건이 있어서요. 준영은 엉겁결에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준영을 바라보았다. 물건? 글쎄, 수연이가 이 동네 사람들과 살갑게 지내는 편이 아니었어. 워낙 조용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 더 그랬지. 하지만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부동산 사장님은 알지도 모르지. 행운 부동산이라고 저 골목 끝에 있어. 준영은 할머니께 깊이 감사 인사를 하고 행운 부동산으로 향했다. 낡은 부동산 사무실 안에는 지도를 펴놓고 담배를 피우는 중년의 사장님이 있었다. 혹시 김수연 씨 댁 이사 간 곳을 아실까요? 사장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준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김수연? 아, 그 한옥집 아가씨.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내가 거래했지. 재개발 조합에서 워낙 급하게 움직여서. 사장님은 뜸을 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연 씨는 이사 간 게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 준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개발 보상금 문제가 복잡했어.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빚이 좀 있었나 봐. 수연 씨가 그걸 감당하려고 했는데 결국 집을 팔고 빚을 갚아도 남는 게 별로 없었을 거야. 게다가 그녀가 어디론가 잠적해 버렸어.
연락이 안 돼. 조합 측에서도 골치 아파하지. 사장님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잠적이라니요. 짐도 안 빼고요. 짐은 중요한 물건은 가져갔겠지. 나머지 잡동사니는 그냥 두고 갔어. 한밤중에 트럭이 와서 짐을 뺐다는 목격담도 있는데 확실치 않아. 그녀는 워낙 비밀스러운 사람이었어. 이 동네에서 살았지만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았지. 사장님의 말은 준영의 머릿속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슬픔을 안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것일 수도 있다. 준영은 그날 밤 옥탑방으로 돌아와 수연의 사진을 다시 응시했다.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슬픔을 넘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미스터리한 깊이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작은 포스트잇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며칠 전 그의 생일 선물이라며 보내준 예쁜 글귀가 적힌 메모지였다. 문득 준영은 수연의 사진 속 창틀에 붙어있던 희미한 종이 조각이 떠올랐다. 그는 곧바로 필름을 꺼내 확대경으로 사진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봤다. 창틀 모서리, 그녀의 팔꿈치 뒤쪽, 빛의 바램 부분에 아주 작고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그는 디지털 카메라로 그 부분을 접사 촬영하여 컴퓨터로 확대했다. 사진이 깨지긴 했지만 분명히 몇 개의 단어가 보였다. 다시, 시작, 8월 17일, 늦은 밤, 날짜와 시간, 그리고 다시 시작이라는 문구. 이것이 그녀가 남긴 단서일까? 아니면 단순히 메모의 일부였을까? 준영은 그날의 달력을 확인했다. 8월 17일, 약 3주 전의 날짜였다. 그는 그녀를 사진에 담았던 날짜와 대조해 보았다. 그녀를 찍은 날은 8월 12일이었다. 즉, 그녀는 사진이 찍힌 며칠 후 8월 17일 밤에 이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이후 준영은 자신의 전시회 잔상을 위해 수연을 찾는 것을 사진 작업의 일부로 삼았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따라다니는 자신을 별표 사인 기록자 별표 사인 라고 정의했다. 그녀의 사라짐과 그녀가 남긴 비밀의 단편들을 기록하는 것. 그는 수연의 집 주변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옥 주변에는 오래된 상점들이 많았다. 그는 그 상점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8월 17일 밤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먼저 찾은 곳은 24시간 운영하는 낡은 편의점이었다. 사장님, 혹시 8월 17일 늦은 밤, 이 근처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사람이나 낯선 트럭 같은 걸 보셨나요? 편의점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8월 17일 밤. 글쎄, 워낙 손님이 없어서.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은 있었지. 밤 11시쯤이었나. 어떤 남자가 와서 장갑이랑 접착 테이프를 사갔어.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옷차림이 좀 깔끔하지 않았지.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고. 장갑과 접착 테이프. 짐을 싸는데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준영은 다시 수연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때 문득 문고리에 걸린 작은 자물쇠가 눈에 들어왔다. 일반적인 현관 자물쇠가 아닌 창고 문에 쓰는 듯한 쇠로 된 투박한 자물쇠였다. 마치 누군가 외부인의 접근을 막으려는 듯이. 준영은 사진작가로서의 직감을 발휘했다. 그녀가 도망쳤다면 왜 문을 이렇게 투박하게 잠가 놓았을까? 그리고 짐을 뺐다면 왜 우편함은 그대로 남겨두었을까? 그는 문득 자신이 찍은 사진 속 창문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가 앉아있던 창문은 밖에서는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였다. 준영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 미스터리를 풀지 않으면 자신의 전시회는 물론 자신의 삶의 흑백도 깨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준영은 퇴근 후 용산 전자상가를 찾아갔다. 그리고 낡은 별표 사인, 내시경 카메라 별표 사인을 하나 구입했다. 유난 케이블 끝에 작은 카메라 렌즈가 달린 기기였다. 밤 12시, 달빛마저 희미한 시간. 준영은 수연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는 심호흡을 하고 주머니에서 내시경 카메라를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 아래로 카메라 케이블을 밀어 넣었다.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간 렌즈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내부를 비추기 시작했다.
내부는 온통 어둠이었다. 준영은 휴대폰 플래시를 이용하여 어둠 속에서 실내를 탐색했다. 방 안은 가구가 거의 없는 텅 빈 상태였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했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준영은 희망을 잃을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카메라를 안쪽으로 더 깊숙이 밀어 넣었다. 주방을 지나 거실까지. 그리고 마침내 카메라가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하나를 포착했다. 액자는 빛이 바랬고 사진 속 인물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젊은 시절의 김수연 씨 어머니와 어린 수연이었다. 그 액자 아래 달고 다른 나무 탁자 위에는 무언가 놓여 있었다. 준영은 손을 떨며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낡은 가죽 노트였다. 그녀가 모든 짐을 정리하고 사라진 마당에 왜 가장 중요한 사적인 물건인 노트를 남겨두었을까? 아니면 급하게 도망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일까? 준영은 그 노트를 꺼내야만 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은 너무 높아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때 그는 한옥의 구조를 다시 떠올렸다. 한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자 형태로 방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마당으로 통하는 작은 쪽문이 있을 수도 있다. 준영은 한옥 뒤편으로 돌아갔다. 담장이 높았지만 재개발 때문에 무너져 내린 잔해들이 쌓여 있어 밟고 올라설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다.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습한 흙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바로 쪽문을 발견했다. 녹슨 경첩 소리가 날까 두려워 천천히 문을 열었다. 쪽문은 다행히 안에서 잠겨 있지 않았다. 준영은 마침내 그 집에 들어섰다. 텅 빈 집 안에서 그의 발소리는 마치 메아리처럼 크게 울렸다. 액자 아래에 놓인 낡은 가죽 노트. 준영은 숨을 참고 노트를 집어들었다. 노트 표면은 오래된 가죽 특유의 질감이었고 세월의 흔적으로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다.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단정하고 섬세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김수연의 기록. 2021년 5월 1일 시작. 그리고 그 아래부터 그녀의 삶의 조각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미래를 위한 예고장 같았다. 5월 20일 재개발 공고가 떴다. 어머니의 집. 나의 유일한 안식처. 곧 사라질 운명.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이 세상의 잔해처럼 남겨질 것이다. 6월 15일 이상한 남자. 매일 밤 집 근처를 맴도는 그림자.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하다. 나를 관찰하는 것 같다. 불안하다. 내가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걸까? 7월 3일 빛. 어머니는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남기셨다. 그들이 찾아왔다. 험악한 얼굴들. 집을 담보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 준영은 자신이 그녀에게 느꼈던 고독의 근원이 단순히 예술적인 슬픔이 아니라 현실적인 공포와 절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빛과 낯선 시선에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8월 17일의 기록이 준영의 눈을 사로잡았다. 8월 17일, 늦은 밤 나는 떠난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숨겨둔 것. 내가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텨야 한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피해야 한다. 내가 쳐놓은 덫이 그를 잡을 수 있기를. 나는 동이 틀 때 가장 빛이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가장 빛이 없는 곳.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단서였다. 준영은 노트를 품에 안고 재빨리 집을 빠져나왔다. 쪽문을 닫고 담을 넘어 다시 골목으로 내려섰을 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미스테리에 휘말렸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준영은 노트를 펴놓고 그녀의 글씨를 다시 읽었다. 그 그림자. 수연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존재는 누구일까? 그리고 어머니가 숨겨둔 것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수연에게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되었을까? 준영은 자신의 사진첩을 다시 뒤적였다. 수연의 사진. 그녀가 앉아있던 창가. 그리고 배경으로 보이는 낡은 벽. 그는 갑자기 노트에 적힌 그 그림자에 대한 단서를 사진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수연의 사진을 확대하여
창문 밖의 풍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밤중에 찍힌 사진이라 어두웠지만 조명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수연의 시선이 향했던 바로 그 방향. 준영은 그 장소를 기억해냈다. 허물어져 하는 폐공장이었다. 그는 그곳으로 카메라를 들고 달려갔다. 폐공장의 담벼락은 높았고 주변은 쓰레기와 폐기물로 가득했다. 준영은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키키한 쇠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수연의 시선이 닿았을 만한 곳, 즉 가장 은밀한 모퉁이를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검은색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짐을 싼 트럭은 있었으나 모든 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수연이 숨겨둔 것이었다. 준영은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가방에 다가갔다. 쇠사슬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있던 작은 카메라 수리용 드라이버 세트를 꺼내 자물쇠를 만져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준영의 등 뒤에서 낮은 기계음과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야? 준영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플래시를 끄고 몸을 벽에 바싹 붙였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가볍고도 날카로운 발소리. 그 가방에 손대지 마. 그건 김수연의 것이 아니야.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준영은 필사적으로 대답할 말을 찾았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이 가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저는 사진작가입니다. 이 동네 재개발 전에 기록하러 왔습니다. 준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작가? 밤 12시에 폐공장에서 쇠사슬에 묶인 가방을 찍는 사진작가라. 꽤 흥미로운 컨셉이군. 상대방은 비웃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 기운은 강했다. 갑자기 주변에 설치된 듯한 센서등이 켜지며 준영의 눈을 강하게 비추었다. 준영은 눈을 찡그리며 간신히 상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젊은 여성이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사냥꾼 같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나는 이 지역 재개발 관련 법률 대리인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이 가방은 소유권 분쟁 중인 증거물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절도 미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준영은 변호사라는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증거물이라니요. 김수연 씨는 이 가방을 김수연 씨는 자신의 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관련된 매우 민감한 자료가 들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가방의 존재를 알았죠? 그리고 당신은 김수연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혜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준영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저는 그저 그 집에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준영은 결국 노트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정혜인은 노트를 받아 읽고는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흥미롭군요. 다시 시작이다. 이 노트에 따르면 그녀는 8월 17일에 도망쳤고 이 가방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짐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왜 그날 밤 그녀의 집을 염탐하고 다녔습니까? 준영은 억울함과 동시에 매혹적인 느낌에 사로잡혔다. 이 변호사 역시 수연의 비밀을 쫓고 있었다. 저는 김수연 씨를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그저 사진에 담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녀의 고독과 사라짐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제 전시회에 걸릴 사진을 위해 그녀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중입니다. 준영은 자신의 손에 들린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혜인은 차가운 눈으로 준영과 카메라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좋아요, 사진작가. 당신의 이야기는 꽤 독특하고 쓸모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가방 안에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김수연 씨의 빚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녀는 준영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와 협력하시겠어요? 당신은 사진을 찍어 그녀의 흔적을 쫓고 저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방을 열겠습니다. 당신은 스토리를 얻고 저는 진실을 얻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녀를 쫓는 별표 사인, 그 그림자, 별표 사인에게서요. 준영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단순한 사진 작업이 거대한 미스테리와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제 그는 고독한 기록자가 아니었다. 그는 미스테리 속의 공범이 되었다. 제가 이 가방을 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돕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만을 원합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준영은 혜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악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폐공장 한 구석에서 빛과 그림자, 그리고 고독과 진실을 쫓는 두 사람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정혜인 변호사와의 기묘한 동맹 이후 준영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스릴러 영화처럼 변모했다. 낡은 옥탑방은 이제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수연의 사라짐과 관련된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은밀한 작전 본부가 되었다. 혜인은 다음 날 아침 깔끔한 서류 파일과 함께 준영의 옥탑방을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전날 폐공장에서의 날카롭던 모습 대신 전문적이고 냉철한 법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우선 김수연 씨의 배경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혜인은 테이블 위에 몇 장의 문서를 펼쳤다. 김수연, 33세. 고등학교 졸업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어머니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 폐암으로 사망하셨고요. 어머니는 과거 이 지역에서 작은 한복점을 운영하셨는데 수연 씨의 노트에 언급된 빚은 바로 이 한복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채였습니다. 준영은 수연의 나이가 자신과 같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재개발 보상금마저 포기할 정도였나요? 그렇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아주 집요했고 어머니의 사망보험금과 재개발 보상금 모두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8월 17일에 잠적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법적 분쟁을 해결할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 가방 안에 있다는 겁니다. 혜인은 폐공장의 검은 가방 사진을 준영에게 보여주었다. 가방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노트에는 어머니가 숨겨둔 것이라고 했어요. 준영이 물었다. 혜인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수연 씨 어머니는 단순히 한복점을 운영한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비밀 모임의 재정을 관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임은 오래된 지역 상인들의 친목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재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검은 거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착하는 건 단순한 빚이 아니라 그 비자금의 행방이나 관련된 장부일 수 있습니다. 준영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가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도시의 어두운 비리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럼 수연 씨는 그 비밀 모임의 존재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8월 17일 이전에 알게 되었을 겁니다. 노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녀는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친 겁니다. 혜인은 창밖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즉 그녀를 쫓는 이들은 사채업자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비밀 모임의 핵심 관계자일 수도 있죠. 혜인은 가방 사진을 보며 말했다. 저는 지금 이 가방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정식 명령 없이는 함부로 열거나 이동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법이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해요. 준영이 결심한 듯 말했다. 수연 씨의 사진이 찍힌 곳은 창가였습니다. 그녀가 외부를 경계하고 불안해했던 시선이 담겨 있었죠. 혹시 그녀를 쫓던 그림자가 사진에 찍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혜인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사진작가로서의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준영은 즉시 자신의 필름 카메라와 확대경을 들고 수연의 사진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의 풍경을 확대하고 노출을 조정하며 주변의 모든 디테일을 파헤쳤다. 사진 속 희미한 배경, 수연의 집 맞은편 골목 모퉁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서 있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포착되었다.
너무 어둡고 희미해서 차종이나 번호판은 식별할 수 없었지만 그 차는 분명 일반적인 주차 차량이 아닌 잠복 중인 차량처럼 보였다. 이 차요. 수연 씨가 창밖을 보던 순간 이 차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준영이 확대된 이미지를 혜인에게 보여주었다. 혜인은 이미지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 차는 사채업자들의 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보통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차를 단서로 하여 주변 CCTV 기록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아주 조용하게 접근해야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당신은 CCTV가 닿지 않는 곳, 즉 사람의 기억을 쫓으세요. 수연 씨가 사라진 8월 17일 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접촉했을 만한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그녀가 언급한 가장 빛이 없는 곳의 의미를 추적해야 해요. 혜인이 떠난 후 준영은 다시 홀로 남겨졌다. 그는 수연의 노트를 다시 읽었다. 가장 빛이 없는 곳. 빛이 없다. 빛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 육체적인 어둠, 폐공장이나 지하창고, 사회적인 어둠, 빈민가, 고시원, 또는 세상과 단절된 곳, 영혼의 어둠, 절망적인 상태, 혹은 은둔 생활. 준영은 빛이 없다는 말이 도시의 밝음과 대조되는 곳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재개발 지역에 폐허가 된 건물, 또는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도시 외곽의 낡은 숙소. 그는 가장 먼저 수연의 집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지하 상가를 떠올렸다. 한때 번화했지만 대형 쇼핑몰이 생기면서 상권이 몰락하여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은 곳. 그곳은 실제로 햇빛이 들지 않아 낮에도 어두컴컴했다. 준영은 낡은 지하 상가로 향했다. 긴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있었고 통로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아직 영업 중인 곳은 몇몇 수선집과 낡은 음식점뿐이었다. 그는 8월 17일 늦은 밤에 불이 켜져 있었을 만한 곳, 그리고 수연이 숨을 수 있었을 만한 곳을 찾았다. 한참을 헤매던 준영은 지하상가 가장 구석, 통로가 막다른 곳에 있는 미술 도구 전문점 앞에서 멈춰 섰다. 아뜰리에 빛이라는 이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빛 없는 곳에 붙어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작은 간판에는 여전히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적혀 있었다. 준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 가게의 수선집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 아뜰리에 빛이라는 가게, 혹시 8월 중순에도 밤늦게까지 영업했나요? 수선집 할머니는 실을 꿰매던 손을 멈추고 준영을 쳐다보았다. 아, 빛이요? 거기 사장님은 김 선생이라고 예술가 기질이 있는 분이라 일찍 문 닫는 날도 있고 필 받으면 새벽까지 작업하는 날도 있었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시거든. 왜요? 혹시 8월 17일 밤 늦은 시간에 김수연 씨라는 여자가 여기에 왔던 걸 보셨나요? 키 크고 머리가 긴 분입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수연이? 아, 한복점 김 씨 딸. 어릴 때부터 알았지. 근데 그 아가씨가 이쪽으로 올 일은 없을 텐데. 아, 하지만 그날 밤은 기억나네. 8월 17일 밤. 내가 밤늦게까지 수선을 끝내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빛 사장님이 나한테 커피 믹스 봉지를 하나 주더라고. 커피 믹스 봉지? 준영은 의아했다. 왜 커피 믹스를요? 봉투가 찢어져서 바닥에 커피 가루가 흘렀다고. 밤늦게 누가 와서 물건을 잔뜩 샀나 봐. 짐이 많아서 봉투가 찢어진 모양이지. 사장님이 미안하다며 나한테 하나 주셨어. 그게 새벽 1시쯤이었을 거야. 짐이 많아서 봉투가 찢어졌다. 수연이 다시 시작을 위해 챙겨야 했을 물건들이었을까? 준영은 그 미술 도구 전문점 사장님, 김 선생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게는 굳게 잠겨 있었고 연락처도 없었다. 준영은 혜인에게 연락해 김 선생의 행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혜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 선생의 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 다행히 재개발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인근 오래된 아파트의 작업실을 얻었더군요. 제가 법적 문제를 알아본다는 핑계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영과 혜인은 김 선생의 작업실이 있는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 1층에 자리한 작업실 문을 열자 강한 석고 가루와 물감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작업실은 온갖 미술 도구와 미완성 조각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선생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덥수룩한 수염의 예술가 특유의 고집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혜인이 먼저 오늘 뗐다. 김 선생님, 저는 김수연 씨 어머니의 재산 문제로 접근한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혹시 수연 씨와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8월 17일 밤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김 선생은 조각칼을 내려놓고 무덤덤하게 말했다. 수연이? 그 아이가 밤중에 왔었지. 한복 천 몇 가지와 염료를 사갔어. 그녀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한복점에서 쓰던 것들이었지. 다들 재개발한다고 버리는 판국에 그걸 챙기더군. 꽤 많은 짐이었나요? 봉투가 찢어질 정도로. 준영이 질문했다.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많았지. 특히 염료통들이 무거웠어. 그녀가 왜 그런 걸 사갔는지 모르겠네. 다시는 한복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더니. 하지만 떠나기 전에 어머니의 흔적을 챙기고 싶었나 보지. 혹시 수연 씨가 어디로 간다고 했는지 들으셨나요? 혜인이 물었다. 그런 건 묻지 않았지. 다만 그 아이가 계산을 하면서 특이한 말을 했어. 김 선생이 잠시 머뭇거렸다. 나한테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 중 어디가 더 안전할 것 같으냐고 묻더군. 준영은 노트를 통해 알았던 가장 빛이 없는 곳이라는 단서와 김 선생의 대화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준영이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예술가니까. 별표 쌓인 진정한 빛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별표 쌓인이라고 대답했지. 하지만 수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제가 만들 수 없는 빛, 즉 인공적인 빛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라고 했어. 인공적인 빛이 없는 곳. 그것은 도시의 불빛, 즉 네온사인이나 가로등이 없는 곳. 다시 말해 도시의 외곽이나 시골, 혹은 매우 가난하고 잊힌 동네를 의미할 수 있었다. 혜인은 준영을 바라보았다. 인공적인 빛이 없는 곳이라. CTV, 블랙박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겠군요. 그녀를 쫓는 그림자를 따돌리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김 선생과의 대화를 통해 수연이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유산, 한복천과 염료과 비자금의 단서, 가방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때 준영은 작업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석고 조각상을 발견했다. 그것은 미완성이었지만 그 얼굴의 형태가 낯설지 않았다. 김 선생님, 이 조각상은 혹시 김수연 씨를 모델로 한 건가요? 김 선생은 조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수연이는 내 예술의 모델이 될 수 없지. 그녀의 얼굴에는 별표 쌓인 부쟁, 별표 쌓인의 슬픔만 가득하거든. 이건 수연이의 어머니를 모델로 했던 미완성 작품이야. 3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앉아주셨지. 하지만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마무리를 못했어. 준영은 조각상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장인의 기품과 함께 무언가 숨겨진 듯한 묘한 불안감이 느껴졌다. 그는 조각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돌아 나오는 길, 준영은 혜인에게 말했다. 수인 씨 어머니는 단순히 한복 장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 비자금과 관련된 장부를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고 수연 씨가 그 단서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딸이 도피할 수 있도록 단서를 남겼을 겁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가장 빛이 없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 힌트들을 바탕으로 전국의 산재한 폐광촌이나 인적이 드문 소규모 재개발 보류 지역 목록을 추려보겠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그녀의 집으로 가서 마지막 단서를 찾아주세요. 어머니의 유산과 관련된 단서가 분명 그 집에 남아있을 겁니다. 다시 늦은 밤. 준영은 혜인의 조언에 따라 다시 한번 수연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쪽문 대신 전문가용 장비를 이용해 현관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해제하고 들어갔다. 집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준영은 수연의 별표 사인 다시 시작 별표 사인 이 바로 어머니의 한복과 염료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한복을 만들던 방으로 향했다. 다행히 그 방은 다른 방에 비해 덜 훼손되어 있었다. 벽에는 낡은 자수틀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한복을 만들 때 사용했을 듯한 작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다. 준영은 방의 모든 구석을 사진에 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길이 가장 오래 머물렀을 만한 곳, 즉 재봉틀 테이블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재봉틀 아래쪽, 닳고 다른 나무 서랍이 눈에 들어왔다. 서랍을 열자 실타래와 바늘, 그리고 작은 가위 등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붉은색 실타래였다. 여느 실과는 다르게 매우 가늘고 빛깔이 고왔다. 준영은 붉은 실타래를 집어들고 무심코 실타래가 놓여있던 서랍의 밑바닥을 톡톡 두드렸다. 나무가 울리는 소리가 다른 부분과 미세하게 달랐다. 그는 주머니 칼을 이용해 서랍 밑바닥을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그 안에는 공간이 있었고 그 속에는 얇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나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수연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의 진짜 정체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낡은 자수 도안 한 장과 손바닥만한 크기의 열쇠였다. 자수 도안은 화려했지만 자세히 보면 단순한 꽃무늬가 아니었다. 도안의 외곽선과 내부 패턴이 마치 지도처럼 보였고 특정한 지점들이 붉은색 실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열쇠. 아주 오래되고 묵직한 황동 열쇠였다. 재개발 지역의 낡은 자물쇠에 사용될 법한 크기였다. 준영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별표 사인 진짜 단서 별표 사인이었다. 그는 즉시 혜인에게 연락했다. 찾았습니다. 수연 씨 어머니가 숨겨둔 건 지도처럼 보이는 자수 도안과 낡은 열쇠입니다. 혜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도안이라니요? 김수연 씨 어머니가 비밀 모임의 장부나 비자금을 숨긴 장소의 지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하지만 혜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준영은 현관 쪽에서 작은 긁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는 소리였다. 그 그림자가 자신을 쫓아왔다. 준영은 본능적으로 상자를 닫고 노트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쪽문이 있는 마당으로 달려갔다. 쪽문을 열고 담을 넘기 직전 그는 돌아보았다. 재봉틀 방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준영을 발견하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사채업자들이거나 비자금 모임의 추적자들이 분명했다. 잡아. 저놈이 뭘 훔쳤어. 그들의 거친 목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다. 준영은 간발의 차이로 담을 넘어 골목으로 뛰어내렸다. 그는 낡은 카메라를 든 채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구두 소리가 매섭게 따라왔다. 준영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단서들은 수연의 생명줄과 같았다. 그는 좁고 어두운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들을 따돌리려고 했었다. 마침내 큰 길가로 뛰쳐나온 준영은 지나가던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급정거하자 그는 뒷좌석에 몸을 던졌다. 아무 데나 빨리요. 빨리. 준영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택시가 굉음을 내며 출발하자 준영은 백미러로 쫓아오던 남자들이 멈춰서서 그를 노려보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위협이 가득했다. 잠시 후 혜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영 씨,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요? 괜찮아요? 지금 어디에요? 방금 쫓겼습니다. 그들이 제가 단서를 찾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위험해요. 지금 당장 만나요. 택시 타고 변호사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혜인의 사무실은 강남의 초고층 빌딩에 있었다. 도시의 빌이 가장 강렬하게 모여있는 곳. 준영은 빛이 없는 곳에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 빛이 가장 강한 곳으로 몸을 숨긴 것이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혜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준영을 맞았다. 당신이 위험하다는 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단순히 수연 씨의 어머니 빚을 갚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장부를 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장부의 행방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공범입니다. 준영은 숨겨왔던 나무 상자와 자수 도안, 그리고 열쇠를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다. 해는 도안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다. 이건 단순한 자수 도안이 아닙니다. 이 표시는 분명 특정 지역의 지형을 상징합니다. 한복을 만들 때 쓰는 전통 염료의 색상으로 표시된 이 점들이 좌표를 의미할 수 있어요. 준영은 혜인의 전문성에 압도되었다. 그럼 가장 빛이 없는 곳과 이 지도를 연결하면 수연 씨가 간 곳을 알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연 씨 어머니는 딸에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주고 그곳에서 이 비자금 장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 이 도안을 분석할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도 알아내야 하죠. 혜인은 밤새도록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지리학 교수, 고미술 전문가 등에게 자수 도안 사진을 보내 조언을 구했다. 다음 날 새벽, 혜인에게 지리학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자수 도안은 서울 외곽의 특정 지역 지형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특히 붉은색 점이 표시된 곳은 경기도와 충청북도 경기에 위치한 별표사인 와룡골 별표사인입니다. 과거 탄광촌이었으며 90년대 폐광 이후 개발이 중단되어 인적이 끊긴 곳입니다. 산골 깊숙이 숨어 있어 가로등이나 도시의 불빛이 전혀 닿지 않는 곳입니다. 와룡골, 가장 빛이 없는 곳. 수연의 마지막 단서와 지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이었다. 준영 씨, 우리는 김수연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와룡골로 갔어요. 혜인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그럼 그 열쇠는요? 준영이 물었다. 고미술 전문가가 말하길 이 열쇠는 와룡골 근처에서 흔히 쓰던 폐광 관리용 창고의 열쇠와 흡사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연 씨 어머니가 비자금 장부를 폐광촌의 창고에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영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제 단순한 추리가 아니었다. 위험한 미션이 시작된 것이다. 저는 당장 와룡골로 가야 합니다. 수연 씨를 찾고 장부를 회수해야 해요. 쫓아오던 그들이 먼저 와룡골에 도착하기 전에요. 혜인은 잠시 망설였다. 준영 씨,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사진작가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증거를 쫓는 용의자이자 그들의 타겟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감과 능력이 필요해요. 좋습니다. 제가 모든 법률적인 지원을 할 테니 당신은 제가 준비한 안전장치와 함께 와룡골로 가세요. 혜인은 준영에게 새로운 휴대폰과 긴급 연락망이 정리된 쪽지를 건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형 녹음기를 주었다. 와룡골에서 수연 씨를 만나면 그녀의 증언을 모두 녹음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카메라를 잊지 마세요. 사진은 때로 법보다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준영은 카메라를 고쳐매고 수연의 노트와 지도, 그리고 열쇠를 품에 안았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그는 도시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미지의 세계, 와룡골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집착, 그리고 진실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열망만이 가득했다. 와룡골로 향하는 새벽 기차는 준영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에서 점차 빛을 잃고 어둠과 안개에 휩싸인 시골 풍경으로 바뀌어 갔다. 혜인이 말한 대로 와룡골은 도시의 모든 빛과 시선이 닿지 않는 별표사인 잔상, 별표사인의 땅이었다. 오전 늦은 시각, 준영은 와룡골 입구에 도착했다. 기차역에서 내려 버스로 한참을 더 들어간 곳. 버스가 멈춘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폐광촌으로 들어가는 길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음산하고 고립되어 있었다. 오래된 표지판에는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이 녹슨 채 붙어 있었다. 준영은 지도처럼 보이는 자수 도안을 꺼내 들고 주변 지형과 대조했다. 도안에 표시된 붉은 점들은 와룡골 깊숙한 곳, 버려진 광산시설 주변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길 주변으로는 낡은 광부들의 사택 흔적들이 폐허로 남아 있었고 산의 공기는 차가운 습기와 석탄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마치 세상이 잊어버린 듯한 깊은 고독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수연은 바로 이런 곳을 찾아 숨은 것이었다. 그녀의 고독과 절망이 도시의 빛을 피해 이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은신처를 찾은 것이다. 1시간가량 산길을 따라 걸었을까. 마침내 준영의 눈앞에 폐쇄된 광산 입구가 나타났다. 녹슨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옆으로는 낡은 콘크리트 창고 건물 몇 채가 서 있었다.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준영은 자수 도안과 열쇠를 다시 확인했다. 헨의 추측대로 이 열쇠는 광산시설의 창고 열쇠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창고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다. 창고들은 번호 없이 낡은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크고 견고해 보이는 창고 하나에 특히 오래되고 투박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바로 준영이 김수연의 집 문고리에서 보았던 그 투박한 자물쇠와 흡사한 모양이었다.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어 돌렸다. 딸깍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첫 번째 미션이 성공한 것이다.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내부에서는 키키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창고 안은 광산 장비들이 쌓여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나무로 된 작은 작업대가 놓여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준영은 그 먼지 위에서 손가락으로 쓴 듯한 희미한 글씨를 발견했다. 빛 아래. 준영은 빛이 없는 곳을 찾았는데 그녀는 다시 빛 아래라는 단서를 남긴 것이다. 준영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바로 이 단서가 광산 시설의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다. 광산 작업장에는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작업 중에는 반드시 인공 조명이 필요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고 천장을 살폈다. 천장에는 낡은 형광등이 달려 있었지만 당연히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준영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형광등 아래의 작업대를 다시 비췄다. 작업대 아래쪽 바닥에 깔린 낡은 나무 판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빛 아래라는 단서에 집중하며 플래시를 비췄고 나무 판자들의 이음새 중 한 부분이 유난히 새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준영은 주머니 칼을 이용해 그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깊지 않은 공간이 있었고 그 속에 검은색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폐공장에서 보았던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가방과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이었다. 가방은 쇠사슬 없이 열려 있었고 준영은 숨을 참고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예상했던 대로 낡은 장부들이 여러 권 들어 있었다. 회계 장부처럼 보였지만 복잡한 숫자와 함께 낯선 이니셜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장부들 위에는 김수연의 노트가 놓여 있었다. 노트에는 마지막으로 쓴 듯한 글귀가 있었다. 9월 5일 이곳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남긴 지도와 열쇠는 나를 정확히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곳은 정말 빛이 없는 곳. 하지만 안전하다. 장부를 찾았다. 이것이 내 짐이자 나의 무기다. 나는 이제 별표 쌓인 와룡 별표 쌓인처럼 숨어 지내야 한다. 빛을 발하지 않고 스스로의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준영의 눈을 사로잡았다. 나를 쫓는 그림자가 이 가방을 발견하면 모든 것이 위험해진다. 나는 또 다른 장소, 이름 없는 집으로 향한다. 찾으려면 어머니의 마지막 작품을 보라. 이름 없는 집, 어머니의 마지막 작품. 준영은 수연이 자신에게 남긴 단서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준영이 자신을 쫓아올 것을 예상하고 이곳의 장부와 함께 마지막 행선지를 알려준 것이다. 그녀는 폐공장에서 검은 가방을 일부러 남겨두고 도망쳤고 이곳에 다시 가방을 숨겨 둠으로써 자신을 쫓는 그림자들에게 가짜 경로를 제시하고 동시에 자신에게는 진짜 경로를 열어준 것이다. 준영은 즉시 혜인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찾았습니다. 장부와 함께 수연 씨의 마지막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방은 두 번째 가방입니다. 그녀를 쫓는 사람들이 폐공장의 가방에 집착하는 동안 수연 씨는 이곳에 숨겨진 진짜 장부를 회수한 겁니다. 혜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대단합니다. 김수연 씨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군요. 그녀의 지능적인 움직임이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가방의 존재를 알기 전에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작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장부는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준영은 장부와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고 그 가방을 굳게 잠갔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작품에 대해 생각했다. 김 선생의 작업실에서 보았던 미완성 석고 조각상. 그것이 수연 어머니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하지만 미완성인데 어떻게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준영은 자수 도안을 다시 꺼냈다. 도안은 한복에 술을 놓을 때 쓰는 것이었다. 그때 준영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수연의 어머니는 한복 장인이었다. 한복의 자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다. 준영은 도안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고 접어 보았다. 도안의 패턴은 특정 꽃잎 모양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꽃잎의 가장자리 선들이 연결되자 집가 모양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집의 중앙에 작은 네모 표시가 있었다. 준영은 이 모양이 단순히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연이 어머니의 작품을 통해 찾아야 할 이름 없는 집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임을 깨달았다. 문제는 어머니의 마지막 작품이 바로 그 지도를 해석하는 열쇠라는 점이었다. 그는 혜인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어머니의 마지막 작품은 김 선생의 작업실에 있던 미완성 석고 조각상입니다. 그 조각상에 단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시간이 촉박합니다. 변호사님이 김 선생에게 가셔서 조각상을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특히 석고상 하단이나 뒷면을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혜인은 준영의 요청에 즉시 응했고 준영은 와룡골 근처에서 혜인의 연락을 기다리며 숨어 있기로 했다. 2시간 후 준영은 혜인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준영 씨, 큰일 났습니다. 김 선생의 작업실이 습격당했어요. 준영은 숨을 멈췄다. 습격이라니요? 그들이 장부의 존재를 알고 김 선생을 쫓은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작업실 문은 부서져 있었고 내부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없었어요. 다행히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실종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각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수연의 지능적인 움직임을 이미 눈치채고 김 선생의 작업실로 와서 수연 어머니의 마지막 작품을 회수한 것이다. 그들은 수연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준영이 했던 추리를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님, 혹시 조각상이 사라지기 전에 사진이라도 찍어두셨나요? 준영이 절박하게 물었다. 아니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조각상이 없어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당신이 찍어두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진이 마지막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준영은 자신이 김 선생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석고 조각상을 카메라에 담았던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는 자신이 찍은 사진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생명줄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준영은 자신이 옥탑방에 보관해 둔 필름을 혜인에게 찾아 현상해 달라고 부탁했다. 혜인은 즉시 준영의 옥탑방으로 가서 현상 작업을 시작했다. 몇 시간 후 준영의 휴대폰으로 혜인이 보낸 조각상 사진이 도착했다. 사진 속 석고 조각상은 미완성이었고 인물의 얼굴과 상반신만 묘사되어 있었다. 준영은 사진을 최대한 확대했다. 특히 조각상의 어깨 부분과 목 뒤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때 준영의 눈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들어왔다. 조각상의 어깨와 목이 만나는 부분, 석고 표면이 미세하게 찢겨나간 듯한 자국이 있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를 숨기고 석고로 더 씌운 것 같은 흔적이었다. 준영은 다시 한번 혜인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조각상 어깨 부분을 보세요. 제가 사진을 확대해 보니 석고가 얇게 벗겨진 흔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조각상 내부의 단서를 숨기고 겉을 석고로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 그림자들이 조각상을 훔쳐갔다면 그들은 이미 이 단서를 발견하려고 시도했을 겁니다. 혜인은 준영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의 사진작가로서의 관찰력이 놀랍습니다. 좋습니다. 조각상은 잃었지만 우리는 조각상 내부의 단서가 무엇이었는지를 추정해야 합니다. 수연 씨가 이름 없는 집으로 간다고 했으니 이 단서는 장소의 이름이나 주소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머니가 왜 굳이 석고상 안에 단서를 숨겼을까요? 준영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이 장부를 쫓는 동안 이 조각상은 단순히 미술 작품으로 위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각상은 수연 씨 어머니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수연 씨만이 그것을 해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준현은 다시 수연의 노트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이름 없는 집. 준영은 석고상 사진을 응시하며 혜인에게 말했다. 이 석고상은 수연 씨 어머니의 얼굴을 본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녀가 자주 가던 곳, 그녀의 삶의 일부였던 곳이 이 이름 없는 집이 아닐까요? 혜인은 곧바로 수연 씨 어머니의 과거 행적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결정적인 정보를 찾아냈다. 준영 씨, 수연 씨 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아주 오래된 법정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그녀는 한동안 친정인 강원도 고성군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의 마을 이름이 별표 사인 무명 마을 별표 사인입니다. 무명 이름이 없다. 이름 없는 집이 있는 마을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준영은 마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무명 마을 앞, 그곳으로 수연 씨가 간 겁니다. 인공적인 빛이 거의 없는 도시 외곽에 잊힌 어촌 마을. 하지만 조심하세요. 혜은 경고했다. 그들을 쫓고 있는 그 그림자들 역시 조각상을 통해 이 단서를 얻었을 겁니다. 지금쯤 그들은 무명 마을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수연 씨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를 확보해야 해요. 준영은 폐광촌에 숨겨둔 검은 가방을 챙겨 와룡고를 떠났다. 그는 밤기차를 타고 강원도 고성군 무명 마을로 향했다. 기차 안 준영은 혜인에게 받은 소형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이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의 고독을 기록하려 했던 사진작가는 이제 그녀의 진실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이 되었다. 새벽녘 고성의 작은 간이역에 도착한 준영은 새벽 바다의 짠내와 함께 밀려오는 냉기를 느꼈다. 무명 마을은 역에서 차로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정말 이름처럼 잊힌 곳이었다. 준영은 낡은 어촌 마을을 걸으며 자수 도안을 펼쳤다. 도안 속 집 모양의 윤곽과 붉은색 표시가 실제 마을 지형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마을은 낡고 조용했다. 대부분의 집들이 문을 굳게 닫고 있었고 새벽 안개 속에서 고독한 분위기를 풍겼다. 준영은 도안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마을의 가장 끝 작은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낡은 목조 주택이었다. 주택 주변에는 오래된 동백나무들이 서 있었고 창문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이름 없는 집. 준영은 집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혹시 모를 그림자들의 존재를 경계했다. 그는 혜인에게 연락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만약 10분 이내에 다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준영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사진으로만 보던 그 여인을 드디어 만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저, 김수연 씨 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김준영입니다. 정혜인 변호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문 안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묵직한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은 준영의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긴 생머리에 야연 슈를 두른 김수연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경계심과 지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수연은 준영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김준영 씨, 변호사님이라니요? 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다. 당신이 와룡골의 창고에 남겨둔 노트입니다. 저는 당신의 고독을 사진으로 담았던 사진작가입니다. 그리고 정혜인 변호사님과 함께 당신을 쫓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수연은 노트를 보고는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이 나를 사진 찍었던 사람이군요. 그리고
당신이 내 흔적을 따라 이곳까지 왔군요.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가 남긴 지도와 단서 덕분입니다. 당신을 쫓는 사람들이 이 장부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험합니다. 준영은 품에 안고 온 검은 가방을 수연에게 보여주었다. 이 장부를 당신에게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수연은 가방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준영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집 안은 소박했지만 한복천과 염료, 그리고 바느질 도구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수연은 어머니의 삶의 흔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다. 당신은 왜 나를 돕는 거죠?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연이 물었다. 준영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당신의 사진 속 눈빛이 저의 고독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진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잔상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장부에는 어머니가 관여했던 모든 검은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과 비자금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로 저는 빚을 갚고 저를 쫓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준영은 녹음기를 꺼내 들고 말했다. 수연 씨, 이 모든 진술을 녹음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술을 시작했다. 그녀의 진술에는 어머니의 복잡한 삶, 비밀 모임의 실체, 그리고 자신을 쫓는 사채업자들과 모임 관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그들이 벌써 도착했군요.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준영은 본능적으로 창밖을 보았다. 검은색 세단 2대가 집 앞에 멈춰 섰고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 4명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김수연의 집을 습격했던 그 그림자들이 분명했다. 그들이 석고상을 해체하고 무명 마을의 단서를 찾아낸 것이다. 숨으세요, 수연 씨. 준영은 수연을 재빨리 방 안쪽 벽장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은 녹음기를 켜 놓은 채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다. 쾅! 문이 부서지며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은 빛나는 레이저처럼 집 안을 훑었다. 김수연, 나와. 내 어머니 장부는 어디에 숨겼지?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영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혜인에게 다급한 메시지를 보냈다. 도착, 위험, 위치 확보, 빨리 경찰. 그는 공포 속에서도 카메라를 손에 쥐었다. 이 순간을 담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임을 알았다. 진실의 순간을 기록하는 것. 그때 한 남자가 테이블 아래에 준영을 발견했다. 이 새끼는 뭐야? 김수연이 숨겨둔 놈인가? 준영의 얼굴에 강력한 주먹이 날아들었다. 테이블 아래에서 불시에 솟아난 건장한 남자들의 주먹은 준영의 턱을 강타했다.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다. 균형을 잃은 준영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손에 있던 카메라는 충격으로 튕겨나가 방 구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다행히도 녹음기는 그의 품속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이 새끼가 누구야? 장부 어디 있어? 남자 중 한 명이 준영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준영은 입안 가득 피 맛을 느끼며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혀가 꼬이는 듯한 발음으로 겨우 대답했다. 나는 사진작가다. 입술 기록하러 왔다. 기록? 이 시간에 이딴 곳을? 개수작 부리지 마. 김수연이 너한테 뭘 맡겼지? 그 남자는 준영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주머니에서 튀어나온 것은 수연이 와룡골에 남겨두었던 낡은 가죽 노트였다. 이게 뭐야? 이건 김수연의 것이잖아. 남자는 노트를 던져버리고 준영의 품속을 더 깊숙이 뒤졌다. 그는 준영이 가져온 검은 가방을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벽장 속에 숨어있던 수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다. 그만둬요. 그 사람 건드리지 마요. 당신들이 찾는 장부는 나한테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함과 용기가 섞여 있었다. 남자들은 일제히 수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준영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채 재빨리 시야 밖으로 미끄러진 카메라를 향해 기어갔다. 오랜만이군, 김수연 양. 내 그렇게 도망 다니나? 어머니의 빚을 갚고 싶지 않은가? 남자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비아냥거렸다. 그는 몸집이 가장 크고 눈빛이 가장 사나웠다. 빚은 이미 다 갚았습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변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장부잖아요. 어머니가 관여했던 그 검은 거래의 증거가 담긴 장부. 수연은 온몸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팔을 교차했다. 똑똑하군. 그래, 장부가 필요하다. 그 장부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우리 모두가 위험해지거든. 특히 그 비밀 모임에 관련된 높으신 분들이 말이야. 내 어머니는 그걸 알고 일부러 숨긴 거지. 내가 아니라 내 어머니가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게 해야지. 수연은 준영에게 시선을 주며 작게 외쳤다. 장부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이 말은 거짓말이었다. 준영이 가져온 장부가 든 가방은 아직 즉 집 근처 풀숲에 숨겨져 있었다. 수연은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때 준영은 손에 카메라를 주는데 성공했다. 그의 머리는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살아있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남자들에게 향하게 하고 연속 촬영 버튼을 눌렀다. 찰칵, 찰칵, 찰칵. 섬광은 퍼지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연속적으로 사진을 찍는 소리가 났다. 남자들은 깜짝 놀라 준영을 돌아보았다.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당장 카메라 부숴. 2명의 남자가 준영에게 달려들었다. 준영은 온 힘을 다해 벽을 짚고 일어섰다. 그는 카메라를 방패처럼 가슴에 안고 그들의 주먹을 피했다. 당신들의 모든 행동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변호사와 경찰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증거인멸과 폭행죄로 처벌받을 겁니다. 준영은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개소리 마. 남자가 준영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준영은 간신히 주먹을 피하며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준영의 휴대폰에서 혜인과의 연락이 끊어졌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혜인은 아직 경찰을 부르지 못했거나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준영은 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준영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수연 씨,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준영은 수연에게 소리쳤다. 준영은 마지막 발악으로 카메라를 들고 남자들 사이를 비집고 현관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가방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남자들은 준영을 뒤쫓아 나왔다. 수연은 집안에 홀로 남아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다. 준영은 집 주변 풀숲으로 달려갔다. 그는 어둠 속에서 가방을 더듬어 찾아냈다. 묵직한 가방을 등에 메고 그는 언덕 아래로 전속력으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그들이 그보다 빨랐다. 뒤쫓아온 남자 중 한 명이 준영의 발을 걸었다. 준영은 넘어지며 흙바닥을 굴렀다. 가방은 그의 등에서 떨어져 나가 흙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잡았다. 이 미련한 놈. 이걸로 끝이야. 남자가 준영의 팔을 붙잡고 비틀었다.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젠장, 경찰이야. 누가 신고했어? 남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혜인이 준영의 메시지를 받고 즉시 조치를 취한 것이 분명했다. 남자들의 리더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땅에 떨어진 가방을 발로 걷어차더니 준영을 향해 말했다. 이번엔 내 덕분에 장부를 못 찾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김수연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이 장부가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은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잊지 마. 협박과 동시에 남자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타 도주했다. 그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무명 마을을 빠져나가야 했다. 준영은 고통 속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해냈다는 안도감에 숨을 길게 내쉬었다. 잠시 후 혜인과 함께 경찰차가 무명 마을에 도착했다. 혜인은 창백한 얼굴로 준영에게 달려왔다. 준영 씨, 괜찮아요? 이마에서 피가 나요. 괜찮습니다. 장부는 안전합니다. 준영은 흑투성이가 된 검은 가방을 혜인에게 건넸다. 그리고 수연이 숨어있는 집을 가리켰다. 수연 씨는 집에 있습니다. 그녀는 벽장 안에 숨어 있었어요.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수연은 공포에 질린 채 벽장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혜인은 수연을 끌어안고 안심시켰다. 수연 씨, 이제 안전해요. 장부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준영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고통과 안도감이 뒤섞이며 그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 며칠 후 서울. 준영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혜인의 도움으로 마련된 임시 숙소에 머물렀다. 그의 이마에는 큰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턱에는 심한 멍이 들어 있었다. 혜인은 그의 옆에서 장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장부는 놀라웠습니다. 수연 씨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하게 기록했는지 마치 회계사가 쓴 것 같았어요. 비밀 모임의 명단, 비자금 조성 경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이 흘러 들어간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이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준영이 물었다. 물론이죠. 이 장부는 단순한 사채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도시 재개발 비리의 핵심 증거입니다. 저희는 이미 검찰에 장부를 제출했고 곧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 장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은 모두 공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혜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리고 수연 씨를 쫓던 남자들은 모두 특정 사채 조직 소속이었고 그들은 비자금 모임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연 씨는요? 수연 씨는 현재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증언했고 장부의 진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워낙 민감해서 그녀는 당분간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준영은 안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았다. 그는 수연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사진 속의 잔상이 아니라 보호받는 증인이 된 것이다. 혜인은 준영의 복잡한 표정을 읽었다. 준영 씨, 당신도 큰 위험을 감수했어요. 당신이 녹음해 둔 그들의 협박과 폭행 증거, 그리고 당신이 찍은 사진들이 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의 숨은 영웅입니다. 영웅이요. 저는 그저 기록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준영은 자신의 낡은 카메라를 만지작거렸다. 카메라는 무명 마을에서의 격투로 흠집이 생기고 렌즈가 깨져 있었다. 혜인은 준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당신의 본래 목적을 이룰 시간입니다. 전시회 말이에요. 윤호 선배에게 연락해 두었습니다. 당신이 찍은 잔상의 시리즈,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한 달 후,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준영의 첫 개인전, 별표 쌓인 잔상, 별표 쌓인이 열렸다. 갤러리 입구에는 폐허가 된 한옥 사진, 텅 빈 와룡고래 광산 창고 사진, 그리고 폭행으로 렌즈가 깨지기 직전에 찍힌 무명 마을에서의 어둠 속의 추격자들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앙에 걸린 사진은 단 한 장, 김수연의 옆모습이었다. 그녀가 창가에 앉아 슬픔을 응시하던 그 흑백 사진. 수많은 사람들이 갤러리를 찾아왔고 특히 언론과 법조계 인사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사진 속에 담긴 고독과 진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이 거대한 도시 비리를 파헤치는 단서가 되었다는 스토리에 열광했다. 준영은 갤러리 한쪽에 서서 자신의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그의 사진은 더 이상 단순히 고독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정의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때 윤호 선배가 준영에게 다가와 어깨를 쳤다. 대단하다, 준영아. 내 사진은 이제 예술을 넘어 시대의 기록이 되었어. 봐, 내 사진 속에는 더 이상 흑백의 침침함만 있는 게 아니야. 강렬한 빛이 있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빛 말이야. 준영은 웃었다.
그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더 이상 외모나 신체 조건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의 삶의 흑백은 이 거대한 사건을 통해 컬러로 변하고 있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준영은 한참 동안 수연의 사진 앞에 서 있었다. 아직도 그녀를 만나고 싶나요? 준영의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정혜인 변호사였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안전해야죠. 저는 그저 그녀가 잘 지내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준영이 대답했다. 혜인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수연 씨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장부를 통해 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으로 무명마을의 그 집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녀의 안전한 아뜰리에가 될 겁니다. 무명마을로 돌아갔군요. 준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름 없는 집을 새로운 시작의 집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기뻤다. 혜인은 준영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수연 씨가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함께 깨끗하게 수리된 필름 카메라 렌즈가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수연의 단정하고 섬세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준영 씨에게 당신의 카메라는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이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용감하게 기록해 주었기에 저는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눈을 고쳐드립니다. 당신의 삶의 잔상을 담으러 오세요. 무명마을 이름 없는 집에서 준영은 렌즈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무명마을에서 깨졌던 그의 낡은 카메라 렌즈와 똑같은 모델이었다. 그녀가 준영의 낡은 카메라를 기억하고 고쳐서 돌려보낸 것이다. 혜는 말했다. 수연 씨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당신이 찍었던 그녀의 사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카메라로 현재의 그녀를 담을 차례입니다. 준영은 봉투를 품에 안고 수연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사진 속 슬프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희미한 희망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날 밤 준영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깨진 렌즈를 분리하고 수연이 보내준 새 렌즈를 조심스럽게 장착했다. 렌즈 경통을 돌리는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 같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노트와 자신의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고독한 삶은 수연의 고독을 쫓는 여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외침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기록하고 행동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새벽녘 준영은 짐을 꾸렸다. 그의 가방 속에는 낡은 필름 카메라와 수연이 보내준 새 렌즈, 그리고 그녀의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서울의 밝은 불빛을 등지고 빛이 없는 곳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기차에 몸을 실었다. 고성 무명 마을로 향하는 새벽 기차는 준영의 첫 여행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그때는 미스테리와 긴장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 그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명확한 기대감과 따뜻한 설렘이 그를 채우고 있었다. 헨의 도움으로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수연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 다니며 진실을 쫓을 필요가 없었다. 기차가 어둠을 가르고 동해안을 따라 달리기 시작하자 준영은 창가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멍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불안정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목에 걸린 카메라를 만졌다. 수연이 보내준 새 렌즈는 매끄럽고 차가웠다. 깨졌던 렌즈의 잔상을 털어내고 이제 그는 이 렌즈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 간이역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수평선 위로 솟아올라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준영은 혜인에게 연락해 도착을 알렸다. 혜인은 수연에게 그의 방문을 미리 알려두었다고 했다. 무명 마을로 향하는 버스 안, 준영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평화로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어촌 마을 특유의 짠내와 푸른 바다,
그리고 낡았지만 정겨운 집들이 그의 렌즈에 들어왔다. 마을 끝 언덕 위에 별표 쌓인 이름 없는 집 별표 쌓인에 도착하자 준영은 숨을 멈추었다. 몇 달 전 공포와 추격이 난무했던 그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낡은 목조 주택의 외벽은 깔끔하게 칠해졌고 부서졌던 문은 새롭게 교체되었다. 마당에는 작은 화단이 생겼고 동백나무 아래에는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듯한 천 조각들이 햇볕에 바래지 않도록 잘 덮여 있었다. 준영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이제 그는 사진작가로서의 기록자가 아니라 그녀의 초대에 응한 손님이었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김수연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보았던 야연 숄 대신 단정한 면 소재의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여전히 깊고 고독한 기운은 남아 있었지만 그 고독 위로 단단한 의지와 평화가 감돌았다. 오셨군요, 준영 씨. 수연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새벽 안개가 거친 바다처럼 맑았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준영은 감탄하며 말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이 집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이제 이 집이 저의 아뜰리에가 되었죠. 그리고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요. 들어오세요. 수연의 안내로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는 한복 작업실과 주거 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수연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한복청과 염료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작업대에는 수연이 새로 시작하는 한복 작업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유산은 장부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천들과 염료, 그리고 장인으로서의 정신을 물려주셨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어요. 수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준영은 벽에 걸린 수연의 새로운 작품에 시선을 멈췄다. 그것은 전통적인 한복 디자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새로운 형태의 작품이었다. 특히 섬세한 자수 패턴은 준영이 보았던 지도와 흡사했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꽃과 자연의 문양으로 완전히 해석되어 있었다. 이 자수가 어머니의 도안을 재해석한 것이군요. 준영이 말했다. 내 어머니는 저에게 단서를 남기면서도 결국 제가 이 길을 걷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동시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 자수는 제가 어머니에게 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준영은 품속에서 카메라를 꺼내 수연에게 내밀었다. 이 렌즈, 감사합니다. 술에서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수연은 준영의 손에 있는 카메라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카메라는 준영 씨의 용기를 담은 증거니까요. 저는 그 카메라가 부서진 채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다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기를 바랐습니다. 저를 처음 담아냈던 그 진실한 시선으로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무명 마을의 따뜻한 차를 마셨다. 준영은 수연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비밀 모임 관계자들의 구속, 재개발 비리 수사의 진전, 그리고 자신의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수연은 준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거대한 그림자들이 결국 준영 씨와 혜인 변호사님 덕분에 빛 아래로 드러났군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지키려 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준영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때 수연이 준영에게 낡은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이것이 준영 씨가 처음 저를 담았던 그 창가 사진의 원본입니다. 준영은 그 사진을 받아들었다. 자신이 필름 현상을 통해 보았던 흑백 사진이 아닌 수연의 어머니가 오래전 찍어둔 듯한 빛바랜 컬러 사진이었다. 사진 속 수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고 뒤쪽 벽에는 어머니가 운영했던 한복점의 상호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준영 씨가 저를 찍었던 날, 저는 어머니의 장부를 발견하고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날이었어요. 사진 속 저의 눈빛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었죠. 준영 씨는 그 순간에 가장 깊은 잔상을 포착했어요.
저는 당신의 고독과 슬픔이 제 고독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유했던 것은 고독이 아니라 세상과의 단절을 끝내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어요. 준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수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둘 다 그 단절을 끝내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으니 다행이군요. 준영은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그는 수연에게 양해를 구하고 작업실과 무명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담기 시작했다. 그의 렌즈는 이제 어둠 속의 그림자가 아닌 빛과 희망을 향해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 부탁했다. 수연 씨, 저를 처음 만났던 그 창가에서 다시 한번 저를 위해 포즈를 취해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잔상이 아니라 별표 사인 현재 별표 사인을 담고 싶습니다. 수연은 망설이지 않고 창가로 향했다. 그녀는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드리워졌다. 준영은 셔터를 눌렀다. 찰칵. 사진 속에 담긴 수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고독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과 깊이를 보여주었다. 이 사진은 준영의 잔상 시리즈를 완성하는 마지막 작품이 될 터였다. 잔혹했던 과거의 흔적을 딛고 강인하게 빛을 찾아낸 현재의 기록. 준영은 그날 오후 수영과 함께 무명 마을의 바닷가를 걸었다. 수는 어머니와의 추억, 한복 장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그것을 이겨낸 용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준영 씨가 저를 쫓아와 주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그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저는 당신이 저의 기록자인 동시에 저의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저에게 제 삶의 흑백을 깨고 나올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의 고독을 기록하려 했던 여정이 결국 저 자신의 고독을 깨는 열쇠가 되었으니까요. 그들은 긴 대화를 통해 서로의 고독이 얼마나 닮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독이 어떻게 서로를 이끌고 성장시켰는지 확인했다. 해질녘, 준영은 무명 마을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 간이역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준영은 수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실 거죠? 수연이 물었다. 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삶도 시작해야죠. 저는 더 이상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임 변호사님과 협력하여 저의 사진을 통해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기록하는 일을 할 생각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저에게 직업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수연은 준영에게 손을 내밀었다. 준영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시작도 지켜봐 주세요. 저는 무명 마을에서 어머니의 자수 기술을 이어받아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을 할 겁니다. 준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악수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결말에 대한 확인이었다. 다음에 다시 올 때는 사진작가 김준영이 아니라 친구로서 오겠습니다. 준영이 말했다. 기다리겠습니다. 준영 씨가 담아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다. 버스가 도착하고 준영은 마지막으로 수연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수연의 모습이 점차 작아졌지만 그녀의 미소는 준영의 마음속에 선명한 현재의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기차에 오른 준영은 필름을 조심스럽게 꺼내 봉투에 담았다. 봉투 겉면에는 연필로 새로운 전시회의 제목을 적었다. 빛이 없는 곳, 빛을 찾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잔상을 기록하는 사진작가이자 진실을 쫓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은하라는 가상의 이름이 아닌 김수연이라는 현실의 따뜻한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카메라는 깨진 렌즈를 벗고 새 렌즈를 장착했다. 준영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의 흑백은 비로소 찬란한 컬러를 되찾은 것이다.